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스윙보터 2030이 대선 승패 가른다. 1336만 표심 누구에게로? NYT 탄핵주도 한국 여성들 대선 과정에서 우선순위 밀려나. 카롤린 바이든에게 빗발치는 비. 메디케어 부실 관리의 충격적인 세부사항 등장. 혼돈의 소방호수 중국 최초의 도미노. 혼돈의 소방호수 어떻게 1억 명을 이루셨나요? 북구축한 좌초 한국 위성업체가 하루 만에 분석. 우크라이나 단판 터키 또 하나 바티칸 없다. 동국제강 창사 이래 첫 셧다운. 일본과는 다른 길 간다. 달러에 대응하는 위안화 핵심은 1대1로 네트워크. 위안화로 결제하래요. 대놓고 압박하는 중국. 당혹스러운 한국 기업들. 미 월가은행들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론이 가상자산 사업 본격화하나. 인프라 파괴에 싸우지 않고 대만 붕괴. 중군사잡지 시나리오. 분석과 해석. 전제 조건은 트루, 진실. 한국에 오래 산 독일 여자들이 절대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이유. 얼굴 퍽 부인에게 맞은 마크론 폭착. 팔짱도 거부 냉랭.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스윙보터 2030이 대선 승패 가른다. 1336만 명 표심 누구에게로? 머니투데이가 5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4050 세대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6070 세대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하다. 그럼 2030 세대의 표심은 어느 쪽에 쏠려 있을까?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대선에 2030 세대가 1336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0.1%를 차지하니까 당락을 결정짓는 이 세대로 이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저성장 불안, 퍼주기 말고 성장 이뤄달라. 갈라치기 혐오, 정치적 이용 말라. 반대 진영도 아우러야. 계엄 탄핵 경험한 2030,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지지는 제각각. 간호사 박아름 씨, 여자 38세이신데 소 뒷걸음치다 쥐잡는 식이라도 좋으니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나라느냐? 나는 말 좀 그만 보고 싶다. 싫어도 이게 내 나라인데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제발 잘 좀 하자.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네요. 그런데 NIT에서는 탄핵주도 한국 여성들 대선 과정에서 우선순위 밀려나. 여성들이 탄핵을 주도한 게 맞나요? 젊은 여성들이 많이 길거리에 나왔었는데 곽주연 한국일보에서 5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선진국서 성차별 가장 심한 한국이다. 페미니스트 단어는 금지어 수준. 남성 유권자 자극 안으려 말조심하고 있다. NYT는 투표 준비에 돌입한 한국 여성들은 선택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들에게 더 안전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여성들의 우선순위가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에서 뒤로 밀려나고 있으며 이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물론 많은 여성들이 대안으로 생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마저도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평등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유는 2020년대 초 보수 기독교 교회의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안티페미니즘 운동이 거세게 일었고 한국 내에서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거의 금기 단어가 됐기 때문이다. 기사는 많은 젊은 남성들은 스스로를 역차별의 피해자로 여기며 정부 내 페미니즘의 의지에 분노한다. NIT에 이재명 후보를 믿고 투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선거 후 제대로 해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시위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를 시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 악을 고른다, 차악을 뽑는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NIT가 이젠 좌빨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내는 걸 보고 성평등을 얘기하려면 병영 의무는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라. 원더우먼 겔 가돛도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 했다. 개딸부터 갔다 와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카롤린, 바이든에게 빗발치는 비, 메디케어 부실 관리의 충격적인 세부사항 등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공보 비서관인 캐롤라인 리빗은 레비스로 발음해야 되는지 리빗으로 발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요 연방 프로그램 내에서 대규모 재정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전 바이든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의회 소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메디케이트 해외 거래를 통해 2조 7천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급이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낭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납세자 달러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요 라이브 방송은 타임즈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운영 경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낭비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감세법도 상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혼돈의 소방호수, 중국 최초의 도미노, 히터 자이언 5월 22일자 뉴스레 들어가져왔습니다. 먼저 미끄러지는 제품은 제조된 제품, 가공된 재료 및 서비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시스템 내에서 지금 균열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공산품은 소비재, 즉 매일 사용하는 모든 쓰레기입니다. 공산품의 더 중요한 측면은 기계와 변압기 같은 산업 부품입니다. 이는 대체하기 더 어려울 것이며 미국에서 일어나야 하는 재산업화의 핵심입니다. 기계와 변압기 같은 거죠. 알루미늄과 리튬과 같은 가공 소재의 수출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 수출이 중단되면 미국은 골칫거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 수입에 차질이 생기거나 무역 제한이 더욱 강화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글로벌 기술 역할이 악화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붕괴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 주석의 인격 숭배 덕분에 전 세계는 백을 머리에 이고 무례한 각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이 공개된 시스템이라면은 중국의 그 도미노가 눈에 보일 텐데 시진핑의 개인 숭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네요. 중전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의 변압기 등 강전 제품이 미국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애들이 그 강전 제품 생산 공장을 다시 만들기 전에
우리가 투자할게요. 가서 우리 그 강전도 미국에 공장을 져가지고 좀 선점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혼돈의 소방호수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어떻게 1억 명을 잃으시나요? 이거는 5월 26일자 뉴스레터입니다. 중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아니요,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숨바꼭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광범위한 사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야호! 정부 관리들은 꽤 오랫동안 인구수를 혼동해 왔으며 최소 1억 명, 일부 민간 추정치는 최대 5억 명 이상을 초과집계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출생은 종족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며 지역 공무원들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 접종과 학교 등록수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노동력에 진입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며 정부의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할 때쯤 되면 시스템에는 이미 20년 동안 경험이 있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1억 명이 넘는 20대 코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안정과 노동력의 미래는 이제 의문시되고 있으며 그럴듯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 중국보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데이터 수집이 중단을 해가지고 미국도 비슷한 기능장애를 겪을 위험이 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코호트란 뜻은 특정한 기간에 태어나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의 집단과 같이 통계상의 인자를 공유하는 집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구축함 좌초 한국 위성업체가 하루 만에 분석. 이종현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5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텔레픽스라는 그 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위성 영상 변화 탐지 자동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AI가 구축함 좌측 각도 주변 작업 환경 변화까지 분석을 했다. 이런 내기고요. 최근에는 대형 언어 모델 기반으로 위성 정보를 스스로 분석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셋챗도 개발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픽스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미국 플래닛의 지구관측 초소형 위성 슈퍼도브 군집이 21일과 22일 청진 조선소 일대를 촬영한 영상을 셋챗이 비교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셋챗이라는 게 분석, 이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크레인이 선체 상층부인 부관에서 남북 방향으로 재배치되면 본격적인 기립 또는 절단 작업이 시작된다는 신호라고 설명을 했다. 방수포인 파란색 덮개의 변화 면적을 통해 내부 손상 정도와 보수 진행 사항도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텔레픽스 관계자는 셋챗을 통해 5,000도급 구축함 진수 실패에서 부분 칠몬 긴급 인양 작업 개시라는 일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냈네요. 우크라이나 단판 터키 또는 하나 바티칸 그러나 없다. 지지통신 외신부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2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3년 만에 재개된 직접회담의 차기 개최지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이라는 그 관계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세부 사항은 곧 발표된다라고 한다. 전회는 16일에 이스탄불에서 실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정정 중계에 적극적이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각국 정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차기 직접회담이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시에서 개최될 것임을 시사했다. 단지 관계 소식통은 타스의 바티칸시가
회장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부정했다. 미 블룸버그 통신도 최근 바티칸시에서의 직접 회담 개최의 제안을 러시아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현 시점에서 바티칸시를 포함해 푸틴 대통령의 자신이 협의하러 갈 계획은 없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정상회담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젤렌스키 젊은 애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푸틴의 얼굴이. 휴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휴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뭐 우리가 무기를 좀 못 팔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휴전은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근데 바티칸 같은 데는 그 휴전 회담 장소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뭐 러시아 측에서는 생각하기도 하고 트럼프도 이제 피곤해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EU에서 니들이 좀 알아서 해봐. 니들 문제를 내가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방문을 했죠. 방문을 프랑스 마크롱, 그다음에 독일 총리, 그다음에 영국 총리, 뭐 기타 등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직접 갔는데 가서 뭐 지지한다는 표현을만 했지 뭐 별무신통한 글쎄 평화 회담 또는 휴전 회담 그 언급은 없었던 것 같기도 했겠지만은 어쨌든요. 전국제강 창사 일의 첫 셧다운 우재윤, 서진우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인천공장 7월 중순부터 25일간 건설 침체로 철근가 하락 여파. 공급과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단 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누가 공급과잉이냐? 우리나라 전체가 공급과잉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회사 연간 매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 거점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철근인데 연간 220만 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일 공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철근 가격, 중국 과잉 생산 덤핑 수출 역량도 있지 아니한가? 기자 둘은 이 매일경제가 여기에 공급과잉에 중국의 공급과잉 말을 빼먹은 것 같아요. 일부러 뺐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뉴스에서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홍천영 더 퍼블릭에서 최근 들어 중국산 저가 물량까지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철근 시장은 더 악화됐다. 경기 침체와 자국 내 건설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이 잉여 물량을 동남아 한국 분지로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뻔한 객관적인 사실을 공급과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국을 공격하는 기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해서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요에 맞게끔 공급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기업은 중국도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한국도 그럴 텐데 중국 애들이 무조건 노동 생산성이라는 이름하에 드립다 생산량을 많이 해가지고 과잉 재고가 되다 보니까 밀어내기 수출을 해버리는 이런 악순환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적자나는 거는 정부 보조금으로 정부 보조금이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민생 쪽으로는 중국 정부가 자금을 좀 못 쓰고 있겠죠.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본과는 다른 길 간다. 달러에 대항하는 위안화 핵심은 1대1로 네트워크다. 5월 26일 매일경제에서 이것도 이승훈 송광석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결제통화서 NZ7 위안화 무역결제에서도
달러에 이어 2위, 미국의 안보 의존하는 일본 달러 회피 안보의 직격탄, 중국 1대1로 네트워크 접목 활용도 높여 달러 지위 위협, 이런 핵심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 앵화의 국제 실패 요인으로는 미의존 경제의 달러 비중 줄이 실패, 공적 개발 원조 중심의 제한적 확장 전략, 디지털 화폐 등 기술 활용 전략 부재, 이것들이 앵화의 국제화 실패 요인이라고 해서 중국은 자기네들도 국제화를 위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매일경제가 소개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인데, 또한 이 중국 주도의 국제결제 시스템, 이런 거 뭐 해가지고 결제는 해도 바로 돈을 받은 나라에서는 바로 달러로 또 바로 환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중국의 입을 좀 맞춰주고 위안화로 결제해주고 바로 돈이 들어오면은 달러로 확보해 놓는 거, 이런 게 현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중국 띄우기 기획 기사를 내는 것 같은 친중 매체 매일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위안화로 결제하래요. 대놓고 압박하는 중국, 당혹스러운 한국 기업들. 이것도 매일경제에서 문지용 외 네 명의 기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기사들 기획 기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축통화 넘버는 위안화, 지리적 밀접 교역량 많은 한해 부담, 중국 수출업체 위안화 결제 요구하기도, 미 중국 의존도 높은 품목일수록 비중 확대, 위안화 영향력 확대 시 한국 외환시장 위협, 원화 투자 감소하며 위안화로 갈 수도. 아직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위안화는 유로와 함께 기축통화를 넘보는 수준에 도달했다. 어쨌든 중국을 이렇게 위안화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는 안 하면서도 은글쩍 원화 투자 감소하며 위안화로 갈 수도, 이런 식으로 중국 띄워주는 뉴스를 지금 내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런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팀장은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 역시 시장이 요구하는 눈높이까지 올라와야 한다는 전제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오정공 자유시장 연구원장도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중국 정부가 무역 적자를 용인해야 된다. 무역 흑자를 내면서 기축통화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사절단 대규모 방한 이유는 한국과 협력기회 모색. 박소영 기자가 이델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PIF, 사우디 펀드 이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사절단 굴이 한국 방문했다. 비전 2030 이룩 이환 경제 다각화 위해 협력, 현지 기업과 공동 투자 합작법인은 등 기회 열려. 실제로 현대차는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중동 지역 첫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파트너십으로 해서 투자를 여러 군데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사우디도 아랍에미리트와 마찬가지로 원유 에너지 수출 의존도를 급속도로 낮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중동 석유 패권이 미국과 러시아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사우디는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산업 다각화는 사우디 생존에 좀 필요할 것이다. 여러 나라와 사우디가 협력 관계도 하겠지만 한국이 아주 좋은 파트너가 돼서 사우디의 산업화에 기여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작년엔가 사우디 그 빈살만 황태자가 왕세자라고 그러나요? 롯데 호텔 다녀갈 때 일본은 패싱하고 그냥 갔죠. 아무리 봐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줘서 뭐 고맙긴 합니다. 미 월가 은행들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론이 가상자산 사업 본격화하나. 자,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제 변화들이 에, 이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암호화폐 계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목희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화 기대감에 랠리 달리는 비트코인. 미 은행들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론이 어쨌든 이번에 그 규제 방안을 냈는데 제니우스라고 이게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같지만은 사실은 은행들 기득권 있는 은행들의 그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말은 규제법인데 이제 암호화폐 발행하는 어떤 그 세력들만 허가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미 대형 은행들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 논의도 암호화폐 전통금융 가까워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인용을 해가지고 또 표현해주고 있네요. 많은 경우 규제법은 해당 규제를 소화할 수 있는 은행에게 승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진입장벽이 바로 작동한다. 사실 신용화폐 시대의 지폐도 어찌 보면 금이란 현물 입장에서 보면은 가상화폐가 아니겠는가. 가까운 미래에 그 창설될 것 같은 글로벌 정부의 공식적인 화폐로서 세상을 지배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미중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당연히 미국이 승리할 거로 알고 있지만은 중국이 미국이 무릎을 자꾸 꿇는다고 뭐 어떤 매체에서는 얘기하지만은 미중 전쟁이 중국의 해체로 끝난다면은 아무래도 그 미국 이름으로는 아니겠지만 뭔가 금융 세계 정보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전 세계를 단일 화폐, 암호화폐로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인프라 파괴에 싸우지 않고 대만 붕괴, 중국 군사 잡지 시나리오, 권수현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 잡지 함선 지식에서 대만의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는 전술을 게재를 했답니다. 연쇄 인프라 붕괴를 부르게 오게 해서 전기 수도 공급 중단, 교통마비, 통신 인터넷 접속 두절, 의료 서비스 지연, 식량 부족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공격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도시 붕괴 전술로서 도시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를 공격을 해서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60%가 인프라의 60%가 대만 북부 타이페이 쪽에 거의 몰려 있다고 합니다. 공격 방법으로는 기반 시설을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정밀유도 무기 외에도 사이버 공격을 통한 시스템 마비,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 펄스, 무기 공격, 산사태로 핵심 전력선을 파괴하는 식의 가짜 자연재해 등이 거론됐다. 함선 지식은 중국 국영조선사 중국 선박공업이 발행하는 월간지로 1979년 창간됐으며 중국 안팎의 해군 함정과 관련 기술 무기 등을 다루는 군사 전문이다. 우리나라라고 치면은 현대중공업이 해군 군사지를 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조선사라는 것도 결국은 그 국방 목적인 그런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도 믿지 않았던 미란 보고서, 다음은 환율 전쟁, YTN에서 5월 27일 날 아침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뉴스인데 앵커 두 사람이 있고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 교수가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환율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을 불공정한 이유의 하나로 들고 나왔고요. 그중에 언급된 것이 달러의 약세죠. 원화나 해외 다른 국가의 강화하고 플라자 합의 같은 게 나올 것이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원화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일본이 가지고 있던 달러 보유고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고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일본이 갔던 엔화 약세 현상과 우리가 가게 될 원화 약세의 상황은 다를 것이고, 우리의 경제가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다는 측면과 비교를 한다면 미국에 비해서 한 나라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일어난 미국 달러는 관세 정책과 환율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결국은 달러 약세를 스스로 미국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상대적으로 그 엔화나 위안화나 원화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걸 겁니다. 원화 환율 하락은 어려울 것 같은 게 아니라 빨리 올 수도 있다. 무역 수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뭐 실무 협상 중인데 이 근본위 제도가 폐지되면서 환율 제도에 의해서 그 신용화폐 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의한 자연 이것보다도 그 인위적인 환율 정책이 맥힐 수 있는 게 현실의 그 경제 제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1,400원대 뭐 이렇게 운운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 1,290원인가요? 그렇게까지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달러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원화로 적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안 좋을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무역 수지 개선을 요구하는데 미국 거 뭐 우리는 사올 거 없냐? 어, 우리나라 한우가 좀 솔직히 너무 비싼데 말이죠. 그거 좀 한우 좀 싸게 먹을 아니 한우가 아니고 쇠고기를 좀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물량 제한을 좀 두지 말고 좀 더 해서 뭐 한우가 맛은 좋다고 그러는데 좋다 이게요. 그 미국 그 대량 생산한 그 미국산 등심, 뭐 호주 등심이 더 맛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거 등등 또 뭐 미국 메이드 인 USA 뭐 옛날에 뭐 글쎄 연필도 메이드 인 그런 것만 기억이 나네요. 어렸을 때 USA 연필 가지고 있으면은 콧대를 세웠었는데, 그런 거 어느 날 갑자기 메이드 인 USA가 우리나라가 없어졌고 냉장고도 없어지고 미국제 별로 우리 쓰는 거 없죠. 글쎄요. 중국 태양광 모듈 글로벌 수요 2배 국박, 국가주도 성장의 역풍. 뭐 한마디로 이 과잉 생산 덤핑 수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보조금. 그래서 우리나라 이 태양광 모듈 그 큐셀 이런 거
하나큐셀 이런 데도 좀 안 좋은 건데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지. 저는 중국에서도 좀 많이 좀 망해야 되지 않겠냐. 보조금 주면서 지탱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석과 해석, 전제 조건은 true. 분석을 회계에 국한해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기업 재무제표의 수치를 분류하여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것. 간단한 비유로 분석은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분류하는 것. 해석은 그 조각들을 조합해서 퍼즐 전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것. 해석은 의미나 의도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 앞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분석치는 팩트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만약 회계 데이터가 분식되었다면 분석은 팩트가 아닌 사실을 왜곡하게 나타낸다. 그 분석치를 가지고 해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한 해석은 상당한 경험학습의 결과일 것이다. 분석치의 해석으로 분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원가 회계가 의도적 분식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분석해낼 수 있을까? 그런 도구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스루폿 회계인 것이다. 분석치 비교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해석에는 경험학습이 부족하기에 가정을 연습할 필요도 있다. 스카이어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석의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제조업의 가장 핵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로 제조업의 성장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좀 나름대로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국에 오래 산 독일 여자들이 절대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이유. 도른 에밀리 구독자 17만 3천 명 부럽습니다. 이 깡마른 여자분이 도른 에밀리고 옆에 그 친구가 독일 이름이 있는데 그냥 춘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향긋한 미나리 향, 삼겹살 먹으면서 미나리를 또 먹은 미나리 매니아가 됐어요. 그 도른이. 외국인의 한식 먹방 콘텐츠는 언제까지 수명이 유효할까? 어쨌든 한국에서의 삶의 격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희망하기면은 결혼해서 이쁜 아기들을 출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인데 들어오셔가지고 아기를 낳아주면은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유리는 아기를 낳죠. 전문 촬영 및 편집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유튜브를 이용한 청년 사업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팀워크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동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또 내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 지원, 매니저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을 봤을 때는 삼겹살에 미나리 찍는 먹방이었는데요. 우리는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고기만 먹으면 쉽게 식상한다. 어떤 채소든 같이 먹어줘야 입맛이 산다. 그게 한국인이다. 꼰대가 되면 혼술에 익숙해져야 할 듯. 한국에 귀화하겠다고도 한다. 나이 먹으면 얼마나 풍채가 좋아질까? 개인적으로 풍만한 오른쪽에 있는 춘자 마누라가 지금 뚱뚱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깡마른 여자보다는 그래도 좀 풍성한 여자가 좋지 않은가요? 나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은 얼굴폭 부인에게 맞은 마크롱 폭착 팔짱도 거부 냉랭. 베트남 방문을 프랑스가 했는데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도 당했었죠. 이제 마크롱이 이제 장사하려고
아니 뭐 미국하고도 좋지만은 중국하고도 좋지만은 그 중간에 껴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저희 프랑스하고 좀 하시죠. 이렇게 달려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얼굴. 그래서 여기 저 댓글에 교사가 학생을 다루는 방식. 원래 그 영부인이 그 선생이었고 마크롱이 제자였는데 이 선생과 학생의 불륜 관계, 그 프랑스에서는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그런 거네요.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